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 오늘이 보내드리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25일에 보내드리는 오다방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서혜성 작가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긴 한 지방 출장 때문에 함께 못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하실 거고요. 아이고 엄청 춥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아유 뭐 겨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방정인지 엄청 춥습니다. 어제는 뭐 서울이 영하 18도였다고 그러고요.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올라가는데 그래도 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운 날 따뜻한 봄 소식을 전해주실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귀하기도 하고 또 높은 분이기도 한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분이 많으시겠지만 만나보시면 이런 일을 하신 이런 분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한울입니다. 네, 그 이름은 순 우리말 이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자가 없고요. 예, 한글로만 김한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울이? 뭐 한울타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같은 울타리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본인이 지신 건 아니죠? 예. 아버지께서. 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따로 이렇게 길이 말씀을 해주신 건 없었고요. 그냥 한울타리라는 뜻으로 같이 잘 어울려 살자, 뭐 이런 뜻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아버님 뭐 하시는 분?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예, 건설 쪽에 일을 하셨습니다. 네. 울타리 건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노동당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거고요. 김한울 부대표님에 대해서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한번 자기소개를 해 주실래요? 예, 뭐 많이 알려진 거는 사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투표소에 갔을 때 그 투표 참관인들한테 악수를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관인으로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알게 되셨고요. 네. 예. 네. 그 전부터는 뭐 종로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지역 당 활동이요? 아니요, 지역 활동을 그냥 먼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입당이 노동당 역사에 비해서는 뭐 얼마 안 되고요. 언제 입당하셨습니까? 2013년에 입당했으니까 네. 예, 이제 3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2013년 언제 입당하셨는데요? 2013년 초에 입당했습니다. 네, 봄에요. 네. 예. 그러니까 만 3년 부대표가 되신 건 언제시죠? 작년 9월에 부대표가 됐습니다. 2년 반이면 부대표도 될 수 있군요, 노동당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지역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뭐 인정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를 거부하면서 당원분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예, 지지해 주셔가지고 또 그때 악수를 거부할 때 박근혜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뒤에 이제 그 조명들이나 뭐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표정을 그렇게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네. 뭐 생각 외로, 평정심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 말도 안 했나요? 제가 옆에 그 카메라를 두고 있었는데, 네. 늘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더니, 악수 거부를 하니까 이제 카메라를 보더니, 기자세요라고 하는 질문하고, 네. 예, 기자가 아니라 참관인이다. 네. 라고 했더니 이제, 그대로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예. 이명박 씨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예, 그렇죠. 그게 알려지고 나서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선 때에 네. 예, 같은 투표소에 갔을 때에 참관인 중에 한 분께서 이명박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뉴스에 났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데 이명박 씨는 느낀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자기 위주로, 박근혜 씨는 그와 달리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별로 표현하지 않는, 그리고 상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기자냐. 예. 네, 그러시고요. 그럼 지역 활동, 그러니까 종로 지역의 활동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운동을 하셨다는 거죠? 네, 뭐 넓은 의미로 운동인데 기존에 이제 지역 운동하고 약간 다른 결의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에서의 문제들이나 지역에 대한 뭐 역사나 뭐 이런 것들 연구하기도 하고 현안들에 대해서는 뭐 종종 같이 시민단체들하고 네.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런 식의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단체가 있었습니까? 예, 단체가 있었습니다. 단체 이름이 서촌 뭡니까? 주거공간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서촌이라는 데가 북촌, 서촌, 어디가 서촌입니까?
조선시대 때의 서촌하고, 조선시대 때도 서촌이 이제 뭐 이곳저곳 달라져가지고 지금 서촌이라고 하는 데가 서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사대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서쪽으로 남아있는 곳이 지금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에까지 동네만 남아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경복궁역에서 인왕산 일대까지가 서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뭐 유명한 시장이 있는 거죠? 서촌 예, 시장. 통인시장하고 금천교 시장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통인시장이라고 부르는군요. 예. 그러면 동네 이름으로는 어떤 동네들이 있습니까? 이게 옛날 동네라서요. 종로가 그렇죠. 동일이 되게 많습니다. 동명, 그래서 행정 동명 다르고. 예, 가장 좁게 얘기를 하더라도 동명만 15개가 나오는데. 와. 예. 옥인동도 거기 속합니까? 예, 옥인동도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예. 대공무실 있는 옥인동. 예.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운동을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서촌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서촌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그 재개발을 뉴타운과 함께 추진할 때에 그 서촌 지역에만 재개발 구역이 3군데가 지정이 됐어요. 와. 근데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게 약간 속도가 멈칫하더니 갑자기 한옥 보존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재개발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옛날 건물들하고 옛날 골목길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일제 시대나 그 직후에 졌던 한옥들. 예. 네, 그리고 아주 오래되진 않았으나 네, 예. 근대 건축물들이 많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걸로 보자면은 사실 저는 골목길을 더 보는데요. 네. 18세기의 도성 대지도라고 이제 가로 세로 한 2m 길이의 크기의 지도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지도를 들고서 지금 서촌의 골목을 찾아가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옛날 거의 길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 새로 난 네. 길은 새로 추가됐지만 기존의 길은 그대로 남아 있는 동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했는데 주민들 중에 일부가 그래서 어차피 한옥 보존 정책으로 돌아서고 그렇다면 좀 더 잘 보존하는 방향으로 좀 더 이 오래된 동네의 역사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관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부족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를 잘 보존하고 잘 알 수 있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게 된 단체였고요. 네.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알려진 거로는 그 이상의 집, 시인 이상의 네. 살던 집이 있던 터가 있는데 그 건물이 그걸 예쁘게 다시 뭘 하셨죠? 예,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올리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뜻도 전달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수성동 계곡이라고 해서 청계천 상류죠. 예, 그쪽에 그 옥인 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좀 생태적으로 복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토건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공사의 설계를 바꾸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 서혜성 작가가 북촌에 사시고요. 근거지도 북촌이어서 북촌을 잘하시지만 뭐 서촌도 잘합니다. 그분이 원래 시골 분인데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주로 그 지역에 머무셔가지고요. 그리고 작가고 뭐 굉장히 문화적 관심도 많아서 오늘 김하늘 부대표님하고 서촌 얘기만 해도 한 30분 했을 텐데 저는 뭐 사실 통인시장에 몇 번 가고 그 청운동 사무소에 기자회견 하러 몇 번 가고 명소죠. 네, 참여연대 몇 번 가고 이런 경험밖에 없어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근데 그 종로에서의 지역 활동은 들어보면 일반적 의미에서의 시민운동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정당에 입당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런 지역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큰 정당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가 그 전부터 이제 그 진보 정당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왔고 당원은 아니셨고요. 예, 당원은 아니었지만 지지를 해왔고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활동이 가지는 한계 같은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면은 지역 주민들끼리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지역에서 구청이나 시청 뭐 아니면 구의원, 시의원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까지 연결돼 있는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입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역에서는 새누리당하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해서 두 개의 정당이 사실 지역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수준에서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예. 그럼 종로구청장은 어느 당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종로구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맞습니다. 종로구 의회는 어느 당이 많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많죠. 와, 그러면 최소한 종로에서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지위를 갖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예. 서울시 의회에서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 네. 그러면 입당하셔야 될 당이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종로에서는 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그 비판하고 맞서야 되는 당 상대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새누리당에 입당하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 아니, 그러니까 한계를 느껴서 정당 가입을 결심했으면, 네.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현실적인 지형, 네. 이런 걸 고려하시지 않고 아주 작은 정당, 진보 정당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어쨌든 지역이 오래됐고 개발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있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 재산권 피해를 주지 마라. 재산권을 보장해달라. 제값받게 해달라. 사실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기는 힘들죠. 사실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오래된 동네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 안에서 그 정책의 맥락이라든지 배경 같은 것들을 쭉 같이 읽어보다 보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은 같이 하기가 힘든 입장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는 같이 동의하는 게 있어서 같은 입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지역을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과 같이 지역 단체를 만들고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 기존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지역에 개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하고 공통점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지지해왔던 정당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재산권 문제라든지 개발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가깝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잘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바로 진보신당이었다고 생각했고 당시의 진보신당. 예. 네. 그래서 마침 저도 진보신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해왔기 때문에 진보신당을 통해서 내가 한번 지역에서 뭔가를 기여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복잡한데요. 지금 노동당이 진보신당이 당명을 바꾼 거죠. 예.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서 분당해서 나온 당이죠. 예, 2008년에 창당했습니다. 네. 그때 그 노회찬, 심상정 씨 등 나왔고 네. 나중에 그분들이 통합민주당으로 건너가고 통합진보당이죠. 통합진보당으로 네. 건너가고 그리고 홍세화, 김혜경 이런 분들이 대표도 하셨던 그 정당이 당의 남아서 이름을 노동당으로 바꾸고 그 사이에 사회당하고 합당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회당을 합당하고 그 다음에 노동당으로 창당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 당명이 노동당이면요. 예. 유럽에서는 괜찮은데 영국도 노동당이 집권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네. 한국에서는 저 북한 때문에 저 실제로 방송 준비하러 노동당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북한 노동당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동당 관련해서 뉴스를 검색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긴 한데요. 네. 예, 북한에 있는 거는 사실 표기를 정확하자면 조선 노동당이죠. 아, 네. 예. 근데 사실 노동당이 그 원외에 있는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노동당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검색되는 게 적어가지고 노동당에서는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명을 정하실 때 흔히 얘기하는 종북 세력도 아니실 텐데 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런 고민은 안 하셨던 건가요?
고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중요한 고민은 아니다.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이제 민주노동당 때부터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진보신당을 창당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이 사실 정식적인 이름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죠. 신당이라고 붙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언젠가는 정식적으로 이제 당의 그 모습을 정비를 해서 창당을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명을 논의를 하면서 그 전에 있던 당의 이름도 민주노동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동당. 네, 사실 민주노동당이 창당할 때도 노동당으로 창당을 하려다가 중간에 이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앞에다 민주를 붙이는. 저기는 조선, 우리는 민주. 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원래 이름을 찾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노동당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영국의 노동당도 있고 호주의 노동당도 있고 해외의 노동당들이 많이 있고, 사실 그 노동당들의 활동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그런 내용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할 바는 아니지 않는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북한이 이제 뭐 결국 뭐 통일을 하고 뭐 그 이전에 화해 협력하고 평화 건전하고 뭐 이럴 동반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북한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참 많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동무 같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깨 동무, 뭐 이렇게 동무란 말 못 쓰고 이제 친구라고만 해야 된다든지, 인민이란 말 못 쓰고 국민이라고만 해야 된다든지,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만들 때 그 국회 속기록들 보면요,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통탄합니다. 원래 이거 인민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모든 국민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뭐 속한다는가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대목에서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해야 가장 정확한데.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인민이라고 쓰고 있어서 우리가 쓰지 못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70년 동안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노동당의 선택은 굉장히 입장이 정확한 분명한 선택일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새로 이제 창당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영문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봤더니 이제 피플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인민의당이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한번 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은 뭐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사실 진보 정당의 흐름이나 움직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새 뭐 하냐? 노동당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대표로 있습니다 하면 좀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노동당은 그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강령으로 명확하게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고요. 사회주의 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회주의는 빨갱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은 뭐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겨루고 있는,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러나 민주당 후보로 만약 출마한다면 공화당의 이상한 아저씨 트럼프를 제낄 수도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고, 게다가 상원 의원이죠. 사실 뭐 버락 오바마도 처음에 대선 그 내부 경선을 시작할 때는 사실 존재감이 없었지만은 내부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버니 샌더스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내부 경선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근데 그 버니 샌더스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주의란 개념이 그렇게 무서운 개념이 아니다. 사실 인민이라는 단어를 무섭게 생각하고 동물한 말을 무섭게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그 말의 뜻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을 배척하고자 했었던 한국의 우익 악선전 같은 것들이 개입했다고 한다면은, 사회주의도 우리 사회가 미국에서도 불평등이 심화했을 때에 사회주의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것처럼 지금 현재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될 가치는 사회주의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사회주의를 당 강령으로 명확하게 지향하고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노동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당은 안 그러나요?
예, 정의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을 명기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약간 긴장도 되고 오늘 방송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 이런 자기 검열이 생기는 게 사실인데, 자, 그러면 다른 나라로 예를 들면 노동당 정도, 이제 강령도 좀 짚어볼 테지만요. 노동당 정도의 주장을 갖고 있는, 주장을 하는 정당이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사실 그 주의나 이념으로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지자면은 뭐 사회주의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영국 노동당이나 뭐 대부분의 집권하고 있는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에서는 사실 사회민주당 주의 쪽의 성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핵심은 어쨌든 간에 크게 현실 정치에서는 구분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정리하기 쉬운 방법은 뭘 요구하느냐. 이걸 가지고 진단을 내려보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 같은 사상 이런 거를 사회주의라 부르든 사회민주주의라 부르든 공산주의라 부르든 구체적인 주장을 뭘 하느냐, 뭘 요구하느냐 가지고 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당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노동당의 가치가 제가 이렇게 갑자기 공부해 보니까 평등, 생태,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등이란 건 뭡니까? 뭐 그때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기회 평등의 얘기를 많이 하시죠. 사실 근데 그 기회 평등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도 심지어는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평등한 존재로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노동이나 복지나 뭐 이런 측면에서 모두 다 관철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겁니까? 노동당의 입장으로는. 기회의 평등을 벗어나서 실제로 삶의 가치가 평등한지 아닌지에 있어서 자신 있게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세세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육 문제에 있어서 교육이 많은 걸 가르잖아요. 지금 고교 평준화도 다 깨져버린 상황이니까 실제로 고교 평준화를 실제로 하고 대학도 평준화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것을 교육에 목매는 그런 구조를 바꾸고 그런 면에서 평등하게 가방끈의 길이 때문에 사람이 다른 차별을 받지 않는 다른 대접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저희 귀에는 쏙 들어오는데 뭐 사실 가장 노동당이 자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해하기 쉬운 거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같은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기회평등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교육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당신한테 다 주어졌다. 하지만은 뭐 당신들이 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평등을 왜곡하는 그런 거라면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요 얘기를 이제 그 평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예로 가까운 예로 좀 말씀을 드려서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습니까? 사회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한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가 몇 배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게 임금의 상한선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어떤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몇십억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같은 그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고 이런 편중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있어서 임금 상한액을 제한하는 걸로 한 가지 얘기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세금을 통해서 지금 소득세 구간도 지금 정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 예전에는 8천만 원 이상의 연봉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소득 과표 구간을 8천만 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해가지고 좀 더 과세를 형평성 있게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부자에게 세금 더 걷자.
그거는 직접세를 더 많이 걷자 이런 얘기네요. 예, 간접세에 대한 얘기보다는 직접세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한국이 OECD에서 꼴등하는 게 되게 많은데 예. 세금을 통한 그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 네. 이것도 꼴등이더라고요. 네, 사실 세금을 많이 걷는다 하는데 적게 버는 사람의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걷는 줄 아시는데 사실 많이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보면은 결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근데 네. 노동당만의 뭔가 야 노동당은 이래서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평등의 측면에서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집권 여부가 아니라 2017년부터는 예, 최저임금 1만 원을 법제화해가지고 예, 안정적으로 그 하한선을 만들어야 된다. 법제화라는 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액수를 법에 정해놓자. 그러니까 최하 1만 원 이상이 되도록 그때는 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1만 원 이상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입법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세요? 네, 그래서 골자는 뭐냐면은 최저임금 1만 원과 노동시간 단축, 주당 35시간, 네. 초과 노동은 5시간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주당 40시간인데 네. 이거를 35시간으로 줄이겠다. 네. 그러면 네,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네네, 되겠습니다. 35시간으로 줄이고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노동은 5시간으로 상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네. 그렇긴 하지만 보통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게 현실적이겠냐부터 물어볼 텐데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주 40시간 노동, 주 5일 노동을 얘기할 때에도 그때 당시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실성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45에서 44, 44에서 40 줄어들 때도 네, 그냥 온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해외에서도 충분히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급진적인 공약이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정말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서 지지를 한다면은 주당 35시간 노동과 초과 노동 5시간을 넘지 않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이거를 같이 이제 주장할 수 있다면은 몇 년 안에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그 목표를 2017년으로는 잡아야 된다. 이게 노동당 2017년이면 내년이네요. 예, 내년입니다. 네. 지금 6,030원인가요? 예, 올해 6,030원으로 시행이 시작됐죠. 네, 예. 많이 올라야 되겠네요. 사실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그 이후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던 그 표를 살펴보면은요, 최저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치들이 다 이제 오르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만큼은 더디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걸 만회하는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1만 원은 그렇게 높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해외에서의 최저임금의 현황들을 살펴봐도 사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의 절반 수준에밖에 미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당이시니까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노동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건 뭐 당연해 보이는데 한국이요. 네. 노동자가 되고 싶은데도 노동자가 못 되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불안전 노동도 많고 네. 또 자영업자도 많고.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노동당이 얘기하는 평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최저임금 1만 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 알기 쉬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말로 치면은 잡쉐어링,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노동시간 줄이니까 어차피 그만큼의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 예, 사실 뭐 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해가지고 과중한 노동은 어떤 그 사업장을 가더라도 공통의 그 문제입니다. 사실 뭐 서울의 야경은 야근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울. 진짜 멋있네요. 멋있는 게 아니라 슬프네요. 예. 서울의 야경은 야근으로 만들어졌고 하나 또 기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교회도 좀 기여합니다. 교회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까지 계속 그 IMF 이후에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가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비정규 노동의 확대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심각한 문제로는 지금까지 잘 비춰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야근 문제인데요. 네.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 칼퇴근이란 말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제 돌고 있는데 사실 이 야근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미래가 없다, 전망이 없다 하기 때문에 비정규 노동의 문제와 야근의 문제가 같이 문제의 근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노동 시간의 문제다. 정규직이 사실 뭐 급여나 이런 수준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네.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은 더 많은 고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정말 그 뼈와 살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들에 다니는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출근하고 퇴근한 다음에는 거의 개인 시간을 만들 수도 없는 뭐 이런 삶을 살고 거의 있는 그러니까 많습니다. 대통령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은 눈 뜨면 출근, 감으면 퇴근이라고 예. 했는데 대통령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고 예. 그렇죠. 그런 직장인들 많죠. 뜨면 예. 출근, 감으면 퇴근. 네. 최소한의 고용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의 노동을 다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해서 소화하지 못하는 일들은 새로운 추가 고용을 통해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부의 불평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네,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으나 최저임금이 최소한 10,000원 정도 되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이죠.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이 35시간 정도 되면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 만드는 효과도 만들고 그럼으로써 불안전 노동도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를테면 단초, 밑자락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가치가 있던데요. 두 번째가 생태인데 지금까지 현대 산업사회라는 게 계속해서 자연을 착취해오는 사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산업화를 멈춰야 된다. 자연의 착취를 멈추고 그것이 생태와 함께 같이 가는 그러한 그 문명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니까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정당이 또 작은 정당이지만 있잖아요. 녹색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하고 노동당하고 힘을 합하면 안 되나라는 아주 막연한 어떤 면에서 무식할 수도 있는 질문도 생기게 되는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실제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협력한다는 거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같이 만난다든가. 합당을 하시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많이 다른가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그 녹색당의 길을 좀 이렇게 꿋꿋하게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생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생태 문제를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총선 때의 동물권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가 세 번째 가치인데요. 평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통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건축 이런 겁니까? 20세기의 우리 문명을 좀 살펴보면은 쉽게 떠올리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평화가 배척되는 역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특히나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지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면 당연히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할 때에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를 뿌리박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통일의 성격들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되는 거다. 사실 거기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은
북한에 있는 자연자원들을 뭐 이렇게 한국의 경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통일을 약간 왜곡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반성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것들, 그런 긴장관계를 이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80년대 통일을 설명하는 가장 흔한 구호 중에 하나가 문익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건 더욱 커지는 거다. 예. 노동당은 이런 태도도 약간 비판하시는 거군요. 더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잘 사는 것, 잘 산다는 의미는 이제 더 평화롭게 살고 더 평등하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거다. 그 사람의 관계로 보자면 그런 거죠. 이제 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세로 상대방이 접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둘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틀은 아니다. 네. 저런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뭐 EU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지만은 그것이 뭐 서로에 대한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내세우진 않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 내에서도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 왔고 그 안에서 반목이 있어 왔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어떤 경제권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가지고 EU가 출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어왔는데 한반도에서도 단순히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동아시아 전체가 이 군사적인 긴장으로부터 벗어나서 동아시아 사회 전체가 평화의 체제로 나가야지만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초가 해결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단순히 남과 북이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평화에 기초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이 진보정당이죠. 네, 뭐 그렇게 웃기기도 하고요. 예.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박자 쉬고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예, 의견들이 좀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녹색당. 그거는 이제 녹색당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우리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대한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긍정하기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범주로 묶느냐에 따라서 예. 진보 정당의 범주로 묶이는 당이 지금 3개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네, 그리고는 없는 거죠. 그럼 정의당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요즘에는 약간 진보정당, 진보라는 말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진보에 속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상대적 진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진보정당의 폭을 보자면은 사실 정의당까지가 가장 넓은 폭인 것 같고요. 정의당과 노동당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노동당은 잘 모르시지만 정의당은 잘 알고 계신 이유가 원내정당이라고 하는 뭐 차이가 있겠고요. 정체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강령을 각 정당이 자기 정체성이나 사상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문서가 강령 문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강령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의를 명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노동당은 사회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정의당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뭔가 차이를 이 정당은 이 정당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 원래 통합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죠. 네, 그래서 대표님이 정의당으로 가셨죠. 예. 그리고 진보신당부터 시작하면 노회찬, 심상정, 그다음에 울산의 조승수 뭐 등이 갔죠 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통합진보당 때 만들어질 때 갔죠. 그리고 거기서 또 통합진보당이 갈라져 나와서 정의당이 된 거고, 나머지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이 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작년 국면에 통합운동이 있었던 거고, 뭐 김세균 교수 그룹이니 몇 그룹이 갔죠, 하여튼. 근데 왜 안 가시고 노동당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주의 주장이면 힘을 조금이라도 더 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는 좀 정서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 강령으로 보면은 사실 그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강령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연이 그 정도의 틀이지 않는가. 그래서 비슷한 강령들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들이 진보 정당으로 묶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실제로 그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당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심상정 대표님이 뭐 활동하시는 거를 보면은 사실 기존의 원내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셨던 영향도 있으시겠지만은, 원내에서 어떻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결정하고 있는 보수 정치 속에 파고들 것인가, 사실 요 고민을 중심으로 좀 진보의 미래를 좀 살펴보시고 계신 것 같고요.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좀 기민함,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되고 대변해야 되는 노동자 민중들이 같이 가지 못한다면은 그 진보는 우리가 생각했던 진보가 아닐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민중총궐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박수치고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손을 놓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의회에 진출하고 했을 때에 실제로 진보 정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 대표가 정의당으로 갔죠. 그게 이제 통합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하늘 부대표님은 가면 안 된다, 그런 식의 통합은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에 남으셨고, 지금도 이제 선출을 통해서 부대표라는 책임 있는 자리 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 간 이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러니까 좀 힘을 합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게 마치 금과 옥저인 것처럼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또 흔히 그런 식으로 설명해버리고 마는데, 정의당으로 간 분들은 그래도 제법 기성정당, 원내 정당으로 갔으니까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겠지만, 안 가신 분들의 목소리는 저희가 사실 잘 못 듣거든요. 맞습니다. 왜 안 갔는지. 가고 싶은 유혹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사실 노동당에서는 2014년이죠. 그 당론으로 이제 진보의 하나로 만들어지는 진보의 틀에 대해서 원칙들을 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합하면 안 된다. 뭐 사실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노동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2008년 진보신당이 이제 나와서 이제 창당을 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진보신당의 일부 몇몇 분들께서 통합진보당을 만들기 위해서 탈당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쨌든 질문하셨던 것처럼 과연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무엇이 다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또 이제 진보 정치 혹은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생긴 상처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 들어서 그런 다시 재통합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그것은 단순히 조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아직 그것이 지금 통합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좋은 시기였을지 몰라도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이른 시기일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서로 다른 정당으로 자기 정체성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당과 정당이 같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꾸준히 신뢰를 쌓고 함께 무언가를 협력해 나가는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를 통해서 한꺼번에 합쳤을 때만이 튼튼한 정당이 될 수 있다. 네. 사실 요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진보신당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셨던 분들께서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얻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깨어져서 더 여러 조각으로 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측면에 봤을 때는 조급함보다는 천천히 당장의 모든 정당들이 합쳐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협력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진보가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사실 이게 노동당이 노동당은 이후에도 그런 노동당이 생각하는 통합 작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한 것들이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몇몇이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보 전체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의 정당을 꾸릴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의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정권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결국에는 집권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예. 상처가 있었구나. 근데 그 어떤 감성보다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 문제여야 되는데 또 사회주의면 약간 좀 과학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상처라는 것이 뭐 당의 살림을 뭐 이렇게 꾸리고 있는 간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당원들의 상처를 말씀드리는 게 더 큽니다. 아무래도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 기본 상처 없이 이렇게 당이 갈라지거나 이러기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좀 더디 가더라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당장의 그 정치 선거 이벤트에 그냥 휩쓸려 갔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4월로 예정돼 있는 총선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이피 그 진보가 하나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그렇다면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서 진보가 하나로 뭉치고 있는 힘이 발휘되고 있는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2016년 1월에 와서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들 중에서 가장 정당이 많은 시기가 2016년 1월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정의당과 녹색당, 그리고 저희 노동당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사회민주당 창당과, 계급정당 추진위원회 창당, 그리고 권영국 변호사님의 시민혁명당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 정당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예,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하겠다는 말이 예.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가장 정당이 많은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총선. 어수선하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먼저 비판적으로 평가를 받아 안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성이 필요하다. 네. 예,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그런, 다른 정당을 통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 기존 정당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16년 총선은 아쉽게도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보다는 하나로 힘을 합치기 위한 출발선 같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이 지나면 2017년 대선이 있고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지금 현재 총선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다음번 대선으로 모아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진보 안에서의 그런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작년에 있었던 노동당에 있었던 그 분분한 의견들 사이에서도 사실 2016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힘 있는 힘을 모으는 과정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현재 노동당을 지키고 계신 당원들이 주장하는 바라고. 당원은 지금 그래서 몇 분이나 계세요? 노동당 당원은? 지금 등록된 당원이 한 12,000명 정도 되고요. 엄청나네요. 12,000명. 당비를 내는 당원은 몇 명?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00명 정도가 소위 얘기하는 진성당원. 네, 진보정당들이 다 이제 그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노동당 역시, 그렇습니다. 한 6,000명 정도
많았을 때보다는 조금 준 거죠. 진성 당원 숫자. 지금 사실 당원 숫자로 치자면은 노동당의 역사 중에서 가장 당원 숫자가 적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을 때는 얼마나 됐습니까? 많을 때는 사실 진보신당 내에서 한 3만 명 이렇게 넘어간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줄었다. 그렇지만 이게 영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또 자산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요. 한국이 다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네. 이렇게 보면 희망적인 것도 별로 없고 이럴 때 보면 남의 나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팍 치고 올라오는 느낌도 있고요. 네. 포데모스하고 노동당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당입니까? 사실 이야기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포데모스나 시리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 시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한국에서 실현되기 힘든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선거법, 정당법 상에서의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 좌파 연합으로 시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함께 연합정당을 꾸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포데모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당들이 실망 안겨주는 가운데에 뭐 온라인 플랫폼들을 많이 주시하시죠, 요즘에.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시는 걸 통해서 지지를 얻었던 건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또 여기에 있어서도 포데모스 같은 모델이 출연하기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언론 환경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데모스는 스페인 언론이 특히 주류 언론이 뭐 많이 기사화해주고 그랬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사실 한국의 언론 환경 자체를 좀 하고 싶은 상황인 건데요. 계속해서 이제 진보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그 있는 가치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종북몰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식으로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또 그걸 진실로 알고 계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맞습니다. 뭐 사회주의란 말도 예. 들으면 떨리잖아요. 나는 사회주의자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맞습니다. 당원이면 글쎄 당원 가입은 해도 뭐 얼마 안 있으면 설인데 가족들 전부 모였을 때 뭐 가족들한테 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걱정들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풍토가 유럽과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제약받는 바도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충분히 미디어를 활용해서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 노동당이 사실 이런 일 많이 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 뭐 있지 않을까요? 알바 노조 관련 활동을 하시나요? 저는 뭐 하지 않는데 많은 당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도 알바 노조 출신 알바 노조 위원장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바뀐 거죠, 알바 노조에. 그래서 이제 그저께 새로 이제 선출된 박정훈 위원장님께서 그분도 노동당 당원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노조는 노동당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틀려도 노동당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 다 잡혀갔죠, 지금. 예, 그저께 사실 알바 노조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새로 선출되는 총회 자리가 있었던 날인데. 사무국장도 선출합니까? 예,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고용노동청에 항의 방문을 갔다가 현장에서 다 전원 연행을 당하셨었죠. 김정훈 알바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오늘 오전에 지금 그게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밤에 나오겠네요. 그 알바노조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구속되면은 왜 가셨나요? 그러면? 현장에 항의 방문을 갔고 그리고 항의 방문에 대해서 이제 경찰들이 퇴거 명령을 했는데 이제 퇴거 명령을 받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경찰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못 나가시는 상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눈밖에 난 거, 괘씸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바노조가 지금까지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이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로 출석 요구서를 계속해서 받아왔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전 알바노조 위원장이신 구교현 노동당 대표님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정황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민중총궐기에서 민주노총과 알바노조 그리고 알바노조를 통해서 노동당까지 이어지는 좀 어떤 공안 정국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의 활약, 지난 1년 동안. 네. 사실 지난 1년 동안의 노동당의 활약을 얘기하기에는 뭐 지금까지 얘기했었지만은 당내에서의 어떤 논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추스리고 상처를 보듬고 이런 시간이었군요. 네, 노동당의 역량에 비해서는 사실 뭐 말씀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만은 네. 각 지역 당부에서도 활동했던 것들이 있고 뭐 해가지고 꾸준히 그래도 또 작년 9월에 새로 대표단에 취임하면서 뭐 민중 총궐기를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있어서 열심히 같이 결합하고 같이 싸워왔고 일단은 지금 경찰이 지목하는 수준까지의 투쟁은 벌였다. 네. 경찰이 뭔가 이렇게 뭐 엮고 싶은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러나 노동당이 일반 시민들에게 이거다 하고 내놓을 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9월부터 이제 실제로 좀 추스리고 왔으니까 이런 말씀인가요? 네, 꾸준히 해왔던 활동들이나 뭐 일상적인 활동들로서는 이제 상가 임차인 권리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전부터 개입해왔던 것들이 사실 영세 중소 상공인들을 돕는 일이네요. 그건 연대하는 일이고. 영세라는 얘기까지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들을 좀 부당하게 몰아내고 임차인들이 땀 흘려서 일해온 가치들을 좀 빼앗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부터 많이 이야기됐고 특히나 작년부터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죠. 사실 그 전부터 같이 이제 노동당이 함께 싸워왔고, 함께 그 문제들을 이야기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녹색당 얘기도 나왔지만은 각 지역별로 노동당하고 녹색당이 같이 젊은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록포럼이라고 하는 정책교류 사업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시선으로 각각의 정책 주제들을 같이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후에 노동당의 정책적 역량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지방자치 행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당이 뭐 다들 신생 정당입니다만 노동당도 신생 정당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일보다 앞으로 가능성이 더 많은 정당. 그리고 지금 진성당원 6,000명 또 등록당원 12,000명은 애지간히 바람 불어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킬 사람들인 거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노동당은 뭘 하십니까? 후보도 내겠죠, 당연히? 후보를 당연히 내죠. 지역구에 냅니까? 지역구에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지역구 출마와 비례 출마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구는 뭐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충 얼마나 내세요? 몇 분이나? 지금 한 10개 정도의 10개 지역구가 준비가 우리가 알만한 분도 있나요? 후보 중에? 일단 지금 울산 동구의 이가병 이가병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 구청장도 하셨죠. 울산 동구 구청장도 있습니다. 울산 동구 구청장 때에 그 해고를 하라, 노동자들을 해고하라라는 그거를 거부하셔가지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셨었죠. 그래서 울산 동구에서 이가병 위원장님이 출마를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뭐 강원도 강릉, 대전 유성, 뭐 고양 덕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동당이 지역 활동도 좀 되는 데네요. 강원도, 강릉, 뭐 대전, 유성 이렇게 말씀하신데. 비례대표도 몇 분 내시고요. 비례대표도 지금 아마 2월부터 선출 절차에 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은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를 누구도 못 정하고 자기들이 후보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많이 받은 대로, 그러나 법에 정해진 대로 뭐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이렇게 가는 거죠. 홀수 번호는 이제 무조건 여성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월 달에 그 비례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후보분들께서 선출이 될지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무슨 노동당이 특별히 선거 공간이라는 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네. 조금 더 할 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아주 많이 열리는 건 네,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네. 하여튼 이번 총선 공간에서 노동당이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진보정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요. 노동당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보정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삶 자체가 위기로 밀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015년에 가장 유명한 유행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었고, 네.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도 나왔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 그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정말 가장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눈치 보지 않고 지지해 주시는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될 수 있는 데를 사표를 방지해야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노동당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을 찍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노동당을 지지해 오셨다면은 이번을 통해서 좀 그 지지를 표로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제 사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던져진 표는 통계를 통해서 눈으로 보이게, 손에 잡히게 확인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더 힘차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리고 사표가 아닌 게요. 네. 비례는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비례는 네. 사표가 아니잖아요. 예. 찍으면 찍는 대로 다 그게 그 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3%만 넘으면 네, 국회의원도 맞습니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3%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또 예.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노동당이든 녹색당이든 둘 다 3% 훨씬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정보만 전달된다면. 네.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 네. 자신감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사표 문제에서도 이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만이 방법이네요. 네. 가능하면 지역구도 좀 정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좋은 분들만. 아니, 그, 노동당에 유명한 분들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장발장은행의 홍세화 은행장님 노동당 당원 맞죠? 예, 노동당 고문이십니다. 아, 고문. 예. 그냥 당원이 아니네요. 예, 전 대표시기 때문에. 네. 그, 당 활동도 하시나요? 예, 지금 뭐 지역에서도 활동하시고요. 예. 네. 당에 무슨 행사 있으면 나오시고 이렇게. 예, 그리고 김혜경 고문님도 같이 뭐 김혜경 자주 나오시고 힘 주시고 네, 하십니다. 네. 또 어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만한 당원이 누가 있습니까? 투쟁 현장에서 열심히 이제 변호해 주시고 계시는 예, 이덕우 변호사님이. 이덕우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도 계속 노동당 당원으로 있는 거예요? 예. 어디 안 간 분들이 좀 계시는군요. 홍세와 이덕우 또요. 네. 지금 현재 뭐 계신 분들 그 고문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사회당에서 대표하셨던 금민 전 대표님하고 안효상 전 대표님이 지금 대변인으로도 활약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막 기본소득 이런 거 열심히 얘기하셨던 분들이죠. 지금도 열심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동당도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그 옛날 사회당의 주장 그대로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총선에서 이제 기본소득 30만 원 내용을 좀 이렇게 주장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 리영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 뭐 유명한 것들 많은데 그중에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건 뭐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사실 좌와 우가 같이 날개짓을 해야 그 국가 공동체가 멀쩡하게 갈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오른쪽 날개만 기형적으로 커져 있고 왼쪽은 뭐 날개가 거의 없다시피 한 아주 미미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국가 공동체 날지 못하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뭐 헬조선 수준으로 온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한국의 정상적인 정치 발전이 안 된 건 좌파 정당들이 자기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이다. 아니, 잡으려고 노력하셨겠지만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좌파 정당 또는 진보 정당의 여러 이합 집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노동당하고 녹색당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꾸준함은 인정받았으니까 현실의 승부에서 또 인정받는 숙제가 있겠네요. 우리 노동당의 김하늘 부대표님, 자,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다방 청취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주시죠. 예, 원외 정당, 노동당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사회 전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한 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제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서로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여쭤보면 실례고 반칙이지만 네.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보면 네. 노동당 대표님이 젊은 분이죠. 네. 지금 77년생이신 걸로 알고 77년생. 그러면은 39, 8 만으로요? 그렇죠. 30대. 겁니다. 예. 부대표님도 젊은 분이시죠. 예,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예. 곧또래는 30대. 예. 다른 부대표님도 여러분 계신데 연세가 대충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에서. 예.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정도의 분들이 대표와 부대표 등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젊은 정당은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당을 만들어서 예.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전 설득력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물론 네. 세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당사자가 자기 인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주의 이런 게 중요한데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한다. 네. 이런 전형을 이번 총선을 시작으로 노동당이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또 여러 군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감기 걸린 데다가 서혜성 작가는 안 계시고 그래서 많이 버벅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방송은 좀 더 알차게 준비하고 저도 목 상태 가다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